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금토연구소의 박종현입니다. 자, 지난주 5월 금통위에서 한국은행이 추가적으로 25bp의 금리 인상을 했고요. 이창용 신임 한은 총재께서는 성장의 하방 위험보다는 물가의 상방 위험을 여러 차례 강조하면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지난주 자체로 봤었을 때는 금융시장이 크게 반응을 하진 않았었는데요. 결국은 한국은행의 전망대로 향후에 계속해서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질 경우에는 지금은 물가에 대한 상방 위험이 더 크게 부각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성장의 하방 위험도 커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향후에 경기에 대한 하방 위험은 얼마나 봐야 될 것인지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슈 분석 영상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융시장을 살펴보면 지난주에 일단은 이제 금요일장에 미국 주가가 조금 많이 올라가지고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만 3% 넘게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국내 주식하고 이 해외 주식하고 조금 뭔가 괴리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우리 월요일장에 조금 뒤늦게 반영을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주간 단위로만 보게 되면 다우랑 나스닥이 6%대의 매우 가파른 급등세를 좀 보였고요. S&P도 마찬가지고, 반면에 이제 코스피, 코스닥, 항생, 상해 모두 그냥 약보합 정도의 상승 모습들을 보였는데, 결국은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 연준에 대한 긴축, 부담 이런 것들이 좀 시장에 지배적인 내용들이었는데, 다만 이제 지난주 후반에 미국 시장이 이제 빠르게 급반등한 거는 지난주 금요일날 발표된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의 근원 소비자 지출 물가입니다. 우리가 이제 PCE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제 그 일반 구독자분께서는 그 물가지표가 이제 CPI라는 게 있고 PC라는 게 있는데, 이제 요거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CPI라고 하는 거는 소비자 물가인데, 이 소비자 물가를 산정할 때 산정이 되는 기준이 뭐냐면 물가 바스켓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예를 들면은 이제 집세라던가 식료품 가격, 유류 이런 식으로 이 물가 바스켓의 항목을 정해놓고 이거에 대한 비중, 가중치를 이렇게 미리 정해놓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해서 각 항목별로 가격을 산정해가지고 나중에 딱 계산해보니까 전년 대비 얼마 올랐다, 전월 대비 얼마 올랐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이 소비자 물가이고요. 그래서 이 소비자 물가의 물가 바스켓은 기본적으로 한 5년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뭔가 업데이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5년 동안은 계속 불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약간 경직된 물가의 흐름을 좀 반영한다고 볼 수 있겠고, 자, 그러면 이 PC라고 하는 소비자 지출 물가는 뭐냐면 실제로 소비자가 지출한 물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효과가 있을 수 있냐면, 돼지고기가 많이 올랐다라고 하면 소비자가 돼지고기 대신 소고기 사 먹을 수도 있죠. 반대가 되겠네요. 소고기가 많이 오르면 소고기 안 사고 돼지고기 먹을 수 있고요. 예를 들면 과일 배값이 올라가면 배를 안 먹고 사과를 먹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대체 관계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지출하는 물가이기 때문에 보다 현실적인 물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통상 소비자 지출 물가보다 CPI 소비자 물가보다 이 소비자 지출 물가 PC가 낮아요. 왜냐면 사람들은 조금 더 낮은 거를 싼 걸 선호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지출 물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은 CPI 미국의 소비자 물가 기준으로는 지금 8%대인데 그냥 근원 PC 그냥 PC 물가로는 이보다 상당히 좀 낮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이제 금요일날 발표된 게 미국의 이 PCE 데이터가 지금 발표가 된 건데요. 지금 미국의 PC 물가가 한 6.3% 정도였고, 역시 높은 수준이지만 지난달에 6.6보다는 살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원 소비자 지출 물가, 변동폭이 큰 유류라던가 식료품 가격 이런 거를 제외한 물가를 보니까 한 4.9까지 해서 5%를
이렇게 뚫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한 달, 한 두 달 정도 연속으로 이제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보고 이제 미국 내에서는 물가가 여전히 높긴 높지만 피크 아웃, 물가의 고점이 좀 지나가고 있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기대감들이 좀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이제 아전인 수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미국 주가가 그동안 너무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제 현재의 가격대 입장에서는 이제 부정적인 뉴스보다는 조금 긍정적인 뉴스에 대한 민감도가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동안 연준이 계속해서 이제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할 거다, 이거에 대한 근거가 이 바로 높은 물가였는데, 물가가 좀 피크아웃, 즉 고점을 좀 지나가고 있으면 연준의 긴축 강도도 조금 완화될 수 있는 거 아니야? 한때 7월 FOMC에서는 이른바 이 자이언트 스텝의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봤는데 그 정도는 아닌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제 기대감들이 들면서 지난주 금요일 바로 이렇게 나스닥 같은 기술주 위주로 그동안 낙폭이 컸던 주가의 반등이 좀 빠르게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실질적으로 이 FF 선물 시장에 반영되어 있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의 이 연말 종가값을 보면 한때 제일 높았었을 때가 3에서 3.25까지 봤었다가 조금씩 떨어져서 지금은 2.5에서 2.75 정도를 보일 거다라는 전망이 이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면 어떤 궤적이냐면 다음번 FOMC 회의가 이제 6월 15일 날 있는데 여기서 50bp 금리 인상하고 그 다음에 이 7월 달에도 50bp 하고 그 다음에 9월에 25bp, 11월에 25bp, 12월에 25bp 하면 딱 떨어지는 게 바로 이제 2.5에서 2.75가 됩니다. 현재로서는 0.75에서 1%니까. 그래서 향후에 대략적으로 한 175bp 정도, 50bp 두 번 하고 25, 25, 25 이런 식의 금리 인상 궤적이 연말까지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기대감들이 그동안 미국 주가가 워낙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난주에 반등을 이끌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제가 지금 몇 주 전부터 단기적으로는 1차 충격은 마무리된 것 같다, 그동안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선반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금리 인상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이거 선반영했던 거야 이러면서 오히려 반등의 가능성이 있을 거다라는 말씀 제가 수차례 드렸고요. 이런 움직임이 아마도 5월, 6월, 7월께까지는 있을 수 있다. 8월께까지도.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현재 FF 선물 시장에 반영되어 있는 대로 정말로 연말 기준 금리가 2.5에서 2.75까지 된다고 한다면 이제 2%를 넘어가는 구간으로 가게 되면 이제 그때가 되면 정말로 가랑비에 옷 젖듯 이 시장에 부담이 되는 그런 금리 수준대이기 때문에 그때 다시 또 이 금융시장, 특히 위험자산 시장이 다시 한번 조정 압력에 직면할 것이다. 뭐 이 얘기도 제가 계속 여러 차례 좀 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어느 정도는 조금 예상했던 그림대로 가고 있는 그런 궤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뭐 국내 주가 같은 경우는 뭐 지난주에 상대적으로 조금 선방을 했기 때문에 뭐 미국 주가 올라올 때 많이 쫓아가진 못했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말씀 나온 김에 이 섹터별로도 보게 되면은, 그래서 지난주에 이 ETF 중에서도 가장 많이 급등했던 게 주로 이제 미국 관련된 종목들이었어요. 미국 S&P 원유 생산 기업들, S&P 에너지. 지난주에 이 유가가 115불까지 계속 상승세를 보이다 보니까 이런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좋았고요. 그 다음에 한때 그 미국에서 지금 리츠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뭐 고배당 관련된 거, 이제 특히 지지난주였나요? 좀 지지난주에 리츠도 많이 좀 조정을 받았거든요. 아무래도 주가가 좀 금리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동안 약간 조금 이렇게 상대적으로 선방했던 배당주, 그 다음에 리츠 요런 ETF 종목들도 좀 조정을 받았는데 지난주엔 다시 조금 반등을 하면서 조금 하락폭을 되돌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리츠 같은 경우는 사실 저도 이제 몇 차례 조금 추천을 드린 바가 있는데, 리츠도 이제 지금은 약간 옥석을 가려서 봐야 돼요. 왜냐면 이제 리츠라고 하는 게 크게 이제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 조달 비용이 고정금리 베이스냐 변동금리 베이스냐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당연히 지금 금리가 상승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리츠에 자금을 조달할 때 약간 고정금리 베이스로 조달하는 리츠가 좀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임차료인데, 그 임대를 놨을 때 임대료의 산정이
그 예를 들면 정액으로 상승하는 그런 리츠가 있어요. 예를 들면 매년 뭐 1.5%씩 임차료를 올리기로 한다. 이제 이런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연동해서 이 임차료를 올리겠다. 이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국내 리츠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같이 물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는 어떤 게 유리하겠어요? 당연히 정액적으로, 그러니까 정률로 임차료가 상승하는 그런 리츠보다는 이 CPI, 물가 상승에 연동되는 형태로 가는 리츠가 훨씬 유리하겠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리츠도 무차별적인 묻지마 투자보다는 이런 조달 비용의 구조, 그 다음에 조달 금리의 구조, 그 다음에 임차료의 인상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되는지 이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조금 선별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한때 이제 리츠가 지지난주 조금 많이 안 좋았다가 다시 조금 회복하는 모습들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에서는 K게임, 헬스케어 그동안 상당히 부진했던 종목들이 조금 반등했고요. 여행 레저도 마찬가지 흐름이었습니다. 반면에 조금 지난주에 조정받은 게 이제 차이나 관련돼서는 계속 부정적으로 조금 흘러가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퓨처 모빌리티, 그 다음에 반도체 2차전지 테마가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하면서 지지난주에 이제 국내에서 2차전지하고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좀 좋았었는데 지난주에는 좀 그 부분들이 다시 좀 되돌려지는 모습이었다. 뭐 이런 정도로 주식시장의 움직임을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권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긴축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기준금리와 단기 쪽 금리는 조금 상승세를 보이는 반면에 이제 장기 쪽으로 가면 갈수록 미래 경기와 미래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치를 반영하는 채권 금리는 조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도 보면은 미국채 2년짜리가 지금 2.85까지 갔던 게 2.5% 이하까지 지금 하락을 했고요. 미국채 10년 금리는 3.2 갔던 게 2.7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 미국채 시장에서 보여지는 이 금리의 움직임은 연준의 긴축에 대한 스탠스는 강화되고 있지만 그에 비례해서 결국은 미래 경기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국내 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5에서 1.75까지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고채 3년과 국고채 10년 금리는 고점 대비 계속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움직임. 그래서 오히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제 장기 채권일수록 높은 금리에 살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제가 최근에 보면 장기 채권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긍정적으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에 아마도 6월 ETF 포트폴리오를 얘기를 할 텐데 계속해서 채권에 대한 비중 확대를 조금 얘기를 해드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외환시장도 달러 인덱스가 한때 105까지 갔던 게 지금 101까지 하락을 했는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물가의 피크아웃 얘기가 있다 보니까 이제 긴축에 대한 앞서갔던 기대감들이 조금 되돌려지면서 달러화도 소폭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거를 여러분 좀 주의하셔야 될 게, 경기가 조금 둔화되는 우려가 최근에 주식시장에 나타나고 물가가 피크아웃 하니까 그러면 연준이 생각보다 긴축 못하겠네 이제 이러면 다시 주식시장이 호재아냐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러한 그 긴축이 생각보다 안 갈 거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다시 주식시장이 반등하고 자산 가격이 오르고 원자재 가격이 계속 높은 수를 유지하면 결과적으로 또 다시 그거를 누르기 위해서는 또 긴축을 또 강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지금 눈치를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생각보다 긴축이 세게 안 될 거야. 그러니까 주식시장이라던가 이 위험자산 조정이 끝났어. 이제는 바닥을 다 봤어. 이렇게 매우 낙관적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우려감을 갖는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 눈높이를 조정하는 미세조정 차원에서 생각보다 긴축을 아주 우려했다가 그렇게까지 무식하게 하지는 않겠지. 그리고 이미 주가도 많이 떨어져 있지. 그러니까 이제 반등을 조금 주는 것 뿐이고요. 실질적으로 물가가 정말로 연준이 생각하는 목표치 상단까지는 내려와야 되는데 그 수준이 2%대거든요. 아직 지금 뭐 PC 떨어졌다 하더라도 6%고 CPI 8%입니다. 이거 떨어지려면 시간 많이 걸려요. 그래서 여전히
기준금리의 움직임은 시장에는 부담스럽고 지금 당장은 앞서 나간 두려움이 조금 조정되고 약간 시장의 반등의 타이밍이 왔긴 왔지만 예정대로 기준금리가 인상된다면 올해 하반기께에는 정말로 부담스러운 레벨대에 오르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한 부담감은 계속 안고 시장에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계속 거듭 강조해서 드리겠습니다. 자, 환율도 보면은 뭐 1290원 갔던 게 1250원대까지 조금 하락하면서 좀 안도감을 주긴 했는데 아직 연준의 긴축 기조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 상당히 섣부르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결국은 뭐가 안정이 돼야 되냐면 유가예요, 유가.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유가가 지난주에도 지금 115불까지 올라와 있는데 유가가 지금 현재 이 수준에 계속 맴돌면 물가 절대로 떨어지기가 어렵고요. 하반기에 긴축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위험자산의 반등 타이밍이긴 하지만 유가를 계속 눈치를 봐가면서 얘가 떨어지지 않고서는 찐바닥을 확인했다라고 절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안심하기에는 좀 이르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 지금 유가는 지금 뭐 이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산 원유를 이제 수입 금지하는 금수 조치에 대한 논란이 계속 이뤄지고 있어요. 이게 쉽게 결정 안 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아니 러시아산 원유를 금수 조치해버리면 이 사람들은 어디 가서 에너지를 수입을 할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쉬운 결정은 아닌데 어쨌든 간에 이 러시아의 만행이 계속 전쟁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제재는 가야 되니까 계속 그런 논의는 할 건데요. 이것도 어쨌든 유가의 하방 경직성인데 지금 문제가 이제 그 다음 주부터 해가지고 미국이 지금 다음 주에 뭐가 있냐면 메모리얼 데이부터 해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하루 휴장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은 드라이빙 시즌이라고 해가지고 메모리얼 데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8월까지인가 해가지고 8월에 추수감사절인가 9월인가까지가 이른바 드라이빙 시즌이라고 하는 흔히 말해서 미국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놀러가는 시즌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이른바 미국은 놀러 가면 뭐로 놀러 가겠어요? 뭐 해외에 돈 있는 사람들은 뭐 비행기 타고 가기도 하겠지만 거의 대부분 미국 땅덩이가 크니까 차로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막 동부에서 서부를 가로지르기도 하고 뭐 하여튼 동부에 사는 사람은 서부 가는 게 여행일 거고 서부 사는 사람은 동부 가는 게 여행일 거고 이런 거를 다 대부분 이 드라이빙 시즌에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드라이빙 시즌에는 원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니까 기본적으로 유가에 대한 하방 경직성, 상방 압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드라이빙 시즌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유가가 웬만큼 떨어지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유가가 이런 모습을 계속 유지한다고 한다면 물가 쉽게 떨어지기가 쉽지 않다. 뭐 이렇게 좀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긴축에 대한 부담들이 반영되는 코인 시장 보면 주가는 단기적으로 반등하지만 코인은 지금 계속 희마리가 없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3,600만원까지 지금 하락을 했고 전저점에 좀 육박해 있는데 추가적으로 더 떨어진다 해도 사실 할 말은 없어요. 저도 여전히 코인을 좀 보유하고 있긴 하지만 뭐 테더라는가 루나 뭐 이런 또 스테이블 코인의 불안심력 안 물리면 단기적으로 코인 시장은 조금 더 부정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이제 제가 코인 투자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는 이유는 결국은 이참에 옥석이 갈라지고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더리움처럼 쓸모가 있는 코인들은 자생해서 살아남을 거니까 언젠가는 다시 또 기회가 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완전히 붕괴되는 시장은 아니다. 옥석을 갈라내는 시장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고요. 주가가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코인이 한때 8,200만원 갔던 게 3,600만원 반토막 이상 났으면 언젠가는 또 반등할 수 있으니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다만 이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는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의 긴축이 이제는 절정을 지나야 되는데 연말까지 계속 긴축하는 구간이니까 그렇게 보면 코인도 당분간은 쳐다볼 시장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 정도 해서 간단하게 시장 좀 살펴드렸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한국은행의 이 성장에 관한 내용들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이제 한국의 기준금리가 어느덧 1.75까지 왔습니다. 1.75면 어느 수준이냐면 그 코로나
직전에 2018년 11월에 지난 사이클에서의 가장 높았던 수준이 바로 1.75예요. 그래서 이미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한국은행은 이제 기준금리를 갖다 놨고요. 뭐 미국은 그 당시 2.5였으니까 아직 좀 멀었죠. 이렇게 보면 되겠구나. 이렇게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한국은행의 25p 금리 인상이 여차태는 반영 안 됐는데 이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지금 미국은 그 당시에 2.5니까 지금 1.0이니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건 이제 그런 거죠. 그 지난주에 한국은행 총재께서 여러 차례 지금은 성장의 하방 위험보다는 물가의 상방 위험이 크니까 물가 안정에 방점을 두고 통화 정책을 펼쳐나가겠다. 즉 기준금리를 인상해 가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제 저는 걱정되는 게 지금은 통화 정책을 당연히 물가 안정에 두는 게 맞아요. 그리고 성장의 하방 위험보다는 물가의 상방 위험이 훨씬 큰 것도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인상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성장의 하방 위험이 물가의 상방 위험보다 커지는 순간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산시장도 그때가 되면 상당히 큰 조정에 좀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가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게 요번 5월 달에 한국은행이 수정 경제 전망을 내놓은 겁니다. 지금 올해 연간으로 성장률을 2.7%, 지난번 3.0에서 2.7%로 0.3%포인트 하향 조정을 했고요. 내년도는 2.4, 뭐 큰 변화는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영상에서 KDI가 2.8 정도로 했고, 그 다음에 현대경제연구원이 2.6 정도, 그 다음에 IMF가 한 2.5 정도 했는데, 원래 전망은 한 2% 중반 정도가 실질적인 합리적인 전망인데, 한국은행은 아마도 중간 정도 할 거다. 그래서 아마 2.7 정도라고 제가 숫자를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예상했던 숫자대로 딱 그렇게 하느니 전망치를 바꿨더라고요. 이 2.7이라고 하는 숫자가 상당히 절묘한 게 뭐냐면, 3%에서 2.5로 확 낮춰버리면 이건 누가 봐도 하방 리스크가 커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2.7이면 어떻게 보면은 2% 중반보다는 중후반에 가까운, 여전히 2% 후반 성장도 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아주 절묘한 수치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금리를 올리면서 경기 하방 리스크를 크게 부각시키고 싶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절묘하게 딱 찍은 숫자가 2.7 정도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물가는 4.5까지 확 올려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이제 5월달 물가는 5%대를 넘어갈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금리 인상 기조로 계속 가져갈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누가 봐도 지금은 성장은 뭐 떨어져봤자 2% 중후반이네. 우리 잠재 성장률이 2% 정도니까 이 정도는 뭐 성장에 큰 위험은 없습니다. 반면에 물가는 4% 중반이 연간 평균 물가고 단기적으로 5%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물가 상방에 상당히 포커스를 둔 금리 인상을 해야 됩니다. 라는 게 바로 이제 한국은행의 메시지, 이창용 하는 총재의 메시지였는데 지금은 이게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걱정되는 게 뭐냐면 과연 이 수치가 맞을까? 실질적으로 연간 수치는 저는 여전히 우리 성장률이 2% 중반 잘해야 오히려 그보다 밑돌 가능성도 꽤 커질 거다. 그리고 물가는 뭐 이 정도 수준인데 내년도 가게 되면 오히려 경기보다는 이제는 그러니까 물가보다는 경기를 더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올 거다. 그거에 대한 흐름을 반영하는 게 아마도 올해 4분기 될 거다. 이제 이렇게 보는데요. 왜 그러냐면 한국은행이 그동안 전망했던 전망 수치들을 제가 한번 쭉 추이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딱 1년 전으로 돌아가서 지난해 5월 달에 올해 성장률 얼마 예상이냐면 연간 3.0 성장에 물가는 1.4를 전망을 했어요. 작년 5월에. 지금 1년 만에 보세요. 성장률은 3.0에서 2.7밖에 안 떨어졌는데 물가는 1.4 예상했는데 지금 4.5까지. 이건 뭐 말도 안 되죠. 한국은행이 물가 안정을 가장 첫 번째 목표로 하는데 이 정도 물가 전망 틀렸다는 얘기는 사실은 반성하셔야 됩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그 공급망 교란이라던가 러시아 이슈가 있긴 했지만 어쨌든 물가 전망이 이렇게 1년 전과 틀렸다는 얘기는 이거는 좀 반성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자, 계속 볼게요. 이제 작년 5월이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한국은행 전망치가 수정되거든요.
분기의 중간달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작년 5월에 이렇게 전망했는데, 그러면 작년 8월에는 전망 어떻게 바뀌었을까? 자, 보세요. 자, 작년 8월에 성장 3% 유지됩니다만은 물가는 1.5, 조금 오르는 조금. 자, 그러면 11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11월에 보시면 성장 3.0 그대로입니다. 물가 전망 2.0 조금 올렸습니다. 작년 11월까지 그랬습니다. 그랬던 한국은행이 올해 2월에 드라마틱한 전망 변화를 보입니다. 자, 보시면 성장 여전히 3% 유지하는데 물가는 3.1로 확 높여요. 작년 11월 2.0이 올해 2월에 3.1로 3개월 만에 바뀌고, 그 다음에 다시 5월에 4.5로 쑥쭉쭉 늘어납니다. 물가의 전망은 막 거의 이렇게 막. 자, 그런데 저는 물가 전망이 틀렸다고 이거에 대해서 크게 뭐 더 이렇게 뭐라 하진 않을 거고요. 제가 주목하는 거는 성장입니다. 성장. 자, 보세요. 물가에 대한 상방 전망을 작년 11월 2.0, 작년 2월에 올해 2월에 3.1, 올해 5월에 4.5로 이렇게 바바박 올렸는데, 성장에 대한 전망은 작년 11월 3.0, 올해 2월에 3.0 유지하다가 올해 5월에 돼서야 2.7로 0.3%포인트 낮췄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해석하는 입장에서는, 야, 성장에 대해서는 하방 위험이 계속 없으니까 계속 유지하다가 뭐 이번에 조금 낮췄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제가 봤었을 때는 물가에 대한 전망치를 바바박 상향 조정한 것처럼 어쩌면 성장에 대한 하방 조정을 이제 바바박 할 차례가 되지 않았나 라는 그런 걱정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상식적으로 물가가 이렇게 높아지게 되면 당연히 소비에 부정적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물가가 올라가는데 소비를 어떻게 해요? 그리고 더더욱이나 이렇게 물가 상방에 대비해서 기준금리를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대로 중립 수준에 가져가겠다. 즉 중립 수준이라는 얘기는 이제 경기와 물가에 부담을 주지 않았던 수준이 그전이었다면 이제는 부담을 주는 수준까지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2% 정도 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면 이제 기준금리가 2% 넘어가는 구간은 실질적으로 경기에 부담을 주는 구간으로 가요. 그럼 지금 한국은행의 어떤 최근의 스탠스로 생각해보면 지금 기준금리 1.75인데 앞으로 세 차례 남아있는 금통위에서 금리를 계속 올릴 거다라는 전망이 좀 지배적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은행 기준금리 전망이 지금 한 2.5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성장률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뭔가 부담을 주는 수준까지 기준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과연 현재 예상하고 있는 2.7% 연간 성장률 나올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올해 연말에 2.5까지 가서 기준금리가 이제 내년도 시작하게 되면 과연 내년도 성장률 2.4는 나올 수 있을 것이냐. 상당히 의구심이 든다는 거고, 지금 지난 2월 달에 3.0에서 올해 2.7로 낮출 때 이제 어떤 항목의 조정이 있었는지도 살펴봐야 되는데, 보시면 원래 민간 소비를 3.5로 갔다가 요번에 2.7로 낮추면서 민간 소비는 3.7로 올해 높였어요. 왜냐면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서 이제 약간 소비가 정상화되는 부분들을 감안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물가가 오르고 기준금리 올리면 민간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이 큽니다. 근데 한국은행은 오히려 지난 2월 전망보다도 민간 소비의 성장률은 더 높였다는 거고, 그럼 뭘 낮췄느냐 보면 설비 투자를 2.2에서 마이너스 1.5로 크게 깠습니다. 그러니까 즉 올해 성장이 지난 2월보다 5월 전망이 낮췄는데, 그거는 소비가 부진한 게 아니라 투자가 부진해서일 거예요 라는 걸로 지금 했다라는 거죠. 뭐 설비 투자가 부진할 거라는 말 뭐 저는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근데 민간 소비를 과연 지난번보다 높게 볼 수 있을까, 이 부분이 하나 퀘스천 마크고, 그 다음에 더 퀘스천 마크는 보시면 상품 수출과 상품 수입이 3.4, 3.8이었는데 요번에는 3.3, 3.4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과연 무역 수지가 버텨줄까, 수출입이 과연 예상만큼 잘 나와줄까, 이건데
우리가 성장에 기여하는 거는 수출 자체가 아니라 순수출입니다. 즉 수출에서 수입을 빼야 돼요. 지금 여전히 이번 5월 전망에도 상품 수출과 상품 수입은 거의 유사할 거다. 즉 성장에는 어떻게 보면 좀 똔똔이다. 이제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난번 3.4, 3.8보다는 오히려 그 수출과 수입의 격차를 이때는 순수출이 마이너스 0.4라면 최근에는 순수출이 마이너스 0.1, 즉 오히려 무역수지만 놓고 보면 성장이 조금 플러스로 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2월 달에서 5월 달로 성장률 전망을 낮추면서 한국은행의 전망은 뭐냐면 민간 소비는 그때보다 오히려 조금 좋고요. 순수출도 오히려 그때보다 조금 낮습니다. 다만 설비 투자가 상당히 많이 났을 거라서 성장률 조금 낮춥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제가 생각하는 견해는 민간 소비도 지난 2월보다 조금 안 좋아 보이고 순수출도 안 좋아 보인다는 얘기예요. 민간 소비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물가가 올라가고 기준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민간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이 클 거다라는 거고요. 순수출은 어떻게 보냐면 지금 다음 주에 우리 그 5월달 수출 증가율 나올 건데 지금 5월 20일까지 보게 되면 수출 증가율이 24%인데 수입 증가율이 37%입니다. 순수출이 상당한 마이너스죠. 그리고 올해 연간 5월 20일까지 봐도 수출은 18%인데 수입은 28%. 순수출이 상당히 마이너스예요. 자, 그러면 한국은행의 전망대로 지금 이 순수출의 마이너스 폭이 줄어들려면 앞으로 수출 증가율은 더 늘어나고 수입 증가율은 좀 줄어야 됩니다. 근데 자 보세요. 왜 지금 한국은행이 올해 물가 상승 전망치를 왜 높였습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수입 물가 상승 부분을 반영한 거예요. 에너지 가격이 지금 높고 그 다음에 환율이 지금 원화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소비자 물가가 계속 높은 수준 유지할 거라고 지금 전망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당연히 수출도 높은 수출이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수입이 낮아질 수가 없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높아지고 원화가 약세인데 그래서 물가가 올라갈 거라고 전망을 해놨는데 어떻게 수입이 줄어들기를 예상을 해요. 순수출이 줄어들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줄 수 없다고요. 순수출 마이너스 폭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물가에는 반영을 시켰는데 여기 상품 수출과 상품 수입에는 반영을 안 시켰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고 너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 거 아니냐. 사실은 성장의 하방 위험도 지금 꽤 커져 있는데 물가의 상방 위험만 너무 포커싱 두고 그리고 금리 인상의 명분을 삼은 것 같아서 저는 그게 조금 불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게 부각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올해 연말 가보시면 성장의 하방 위험 크게 부각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모멘텀은 민간 소비와 이 상품 수출 수입 여기서 아마 숫자가 다시 하향 정도 될 거다. 지금 이제 5월인데 8월, 11월 숫자들의 변경은 이쪽에서 주로 나타나지 않겠냐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우려이고요. 그렇게 되면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말께 가게 되면은 기준금리는 뭐 어느새 2%를 지금 넘어가 있을 텐데 성장이 과연 버텨줄까? 물가는 높은 수준 보이는 게 불가피한데 과연 이것이 성장에는 큰 위험이 없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우리가 고민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이번 영상에서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음 주 이벤트까지 살펴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는 화요일날 이제 월말 월초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주요 경제지표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4월 산업활동동향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경기선행지수 보셔야 돼요. 선행지수랑 동행지수가 지난달에 처음으로 동행해서 꺾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계속 동행지수도 꺾여나가는 흐름이 보일 것 같고요. 5월 제조 PMI 중국 보시고 그 다음에 다음 주 금요일날 미국 고용지표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오늘 이슈 분석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슈 분석 영상 보여드렸고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한국은행은 지금 당장은 물가 안정에 방점을 두고 금리 인상하는 거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성장을 다소 훼손해서
하더라도 물가를 잡는 게 당연히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경기 하방 위험은 생각보다 커질 수 있다. 지난주에 한국은행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덜 얘기한 것 같은데, 아마도 하반기에 가게 되면 성장의 하방 위험도 꽤나 높게 부각이 될 수 있을 거고, 아마도 물가의 상방 위험보다는 성장의 하방 위험이 이제 더 부각되는 시기가 올해 하반기, 특히 3분기 후반에서 4분기에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동안까지만 우리가 조금 뭔가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그 이후에는 다시 또 조금 어려운 장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 나타나는 단기적인 반등을 저는 여러분 충분히 이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단기 트레이딩도 가능하고요. 그렇지만 길게 봤을 때는 위험자산 비중을 줄이고 안전자산 비중을 높여가는 그런 계획을 삼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제 의견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